예, 안녕하세요. 작가 공지영입니다. 저는 오늘 작가로서의 입장보다는 서울시에서 새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으로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분과 인터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궁금한 게 많고 엄마로서 또 시민으로서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친절하게 잘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죠? 예, 뭐 견딜만 했습니다. 견딜만. 예, 사실은 그 막판에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셨는데 저도 바빠서 예,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법학자시고 인권 전문가신데 왜 출마 결심하셨어요? 예, 지금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법의 원칙과 정신, 이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인권인데요. 이게 인권의 교육 철학이 현저히 결여돼서 예를 들면 지금 교실에 이제 인권의 교육 철학이라는 건 꼴찌부터 약자부터 보듬어안는 건데 그러면 인권 철학은 꼴찌를 일으켜 세우면 집안이 편안해지고 그 공동체가 편안해진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의 학교 현장에서는 꼴찌와 약자들, 점수 경쟁의 약자들은 버리고 가요. 방치하고. 현장의 교실에서는 거의 중고등학교에 가면 과반수 아이들이 엎드려 자고 보충 학습인이 야간 자율 학습인이 있지만 이른바 애들 말로 멍 때립니다. 끝도 없이 멍 때리고 그래서 그런 교육 현실을 보면서 제가 이 교육 현실 지속 가능하지 않구나. 아이들을 위해서나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다고 봤고요. 특히 이제 저는 우리 사회의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이 왜 이렇게 쉽게 후퇴하는 걸까? 걸핏하면 또 여러 가지 뒤틀린 요소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압축 성장했기 때문에 약간 펴주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면 뒤틀린 요소 또 뒤처진 요소들이 발견되는데 과연 왜 그런 걸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것도 정말 그러네요. 예. 근데 제가 그 해답을 학교에서 찾은 겁니다. 공교육에서. 그러니까 6살에서 18살, 19살까지 다니는 학령기에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냐. 제가 보니까 민주주의와 인권을 배우지 않고 또 이런 복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민주주의와 참여 대신에 이제 애들이 무슨 공부나 하고 그러지 학급 운영이나 학교 행정 또 교육 행정 이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세상 일에 관심 담 쌓고 그냥 시키는 공부 열심히 해서 국영수 문제풀이 찍기 선수가 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여를 배울 기회가 없고요. 민주적 가치를 못 배우는 거죠. 또 복지도 사실 말로만 들은 거지 별 복지가 낮아요. 그리고 자유 이거는 뭐 통제와 간섭에 길들여지니까 민주주의와 인권은 책에는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접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고 우리가 성적 차별, 가정 형편 차별 같은 게 좀 많은 편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장애를 가졌다든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또는 조성 가정, 그런 위기 가정 또는 비행 일탈에 빠진 아이들 돌보는 시스템도 약하고 아무튼 저는 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몸으로 배우지 못한 채로 사회에 나가서 남자들에게는 군대 문화까지 겹쳐지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몸으로 배운 가치를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미래, 진보의 미래는 대단히 약하다. 이 결론에 도달했고 특히 또 놀란 게 사회 양극화인데요. 이 사회 양극화라는 게 이제 20대 80 넘어서 10대 90대 이러는데 이게 학교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제일 아마 잔인하게 수치로 나타나요. 정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길들여지고 여기에 문제의식을 못 갖는 아이들이
과연 커서 10대 90 사회를 고칠 힘이 있겠느냐. 그러면 사회 양극화 해소할 전망이 학교에서 키워져야 되는데 그렇죠. 학교에서 싹쓸 오히려 무참히 밟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굉장한 위기의식과 함께 학교와 교육의 중요성에 정말 깊이 눈 떴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제가 책임을 경기도에서죠. 네. 그 책임을 맡아서 작년 6개월을 이리 뛰고 저리 네. 뛰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 직접 만나고 선생님들 직접 만나고 학부모님들 직접 만나고 교장 선생님들 만나 뵙고 이러면서 이제 학교 현장을 알게 된 거죠. 교육 현실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네. 그렇게 심각한 건 사실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네. 민주주의 인권의 미래 그리고 사회 양극화 해소 전망 이걸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예. 이제 뒤틀린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서 사회화 과정, 가치화 과정, 인간화 과정이 잘못돼서 언제든지 쉽게 후퇴하는구나. 예. 이겁니다. 이게 아주 네. 근본적인 네. 거였어요. 저도 사실은 지난번, 그러니까 저번에 교육감 선거를 안 했거든요. 예. 별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이 공정태 교육감하고 김상곤 교육감 이 두 분이 한 분은 어느 분인지 꼭 밝히진 않겠지만 한 분은 정말 반면교사로 한 분은 정말 올바른 그 예. 표본으로 이 엄마들을 엄청 자극한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예. 사실 투표율이 좀 높았던 것도 교육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은 제가 뭐 남에게 별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교육감만은 제가 마구마구 강요를 하고 다녔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진보 교육감 출신 6명이나 당선이 예. 되셨는데 그게 아마 6대6이죠? 아마 그 숫자가 10대 6입니다. 16개 시도. 16개가 예, 되니까 예, 10대 6이군요. 10대 6이죠. 예. 어떻게 4년 동안 맞대결에서 너무 이렇게 또 그것도 굉장한 또 소모전이 또 혹시 예상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학부모의 관점, 특히 이제 아이들의 최상의 이익을 모든 것을 판단 척도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육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선생님도 계시고 학부모도 있고 또 다른 관리자들도 계시고 교육 행정가도 있지만 이 모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키우는 이 네. 목적 하나에 네. 봉사하는 존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눈높이는 아이들의 최상의 이익일 텐데 그 관점에서 보면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없지 않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한국 교육 현실이 워낙 뒤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보 보수들의 를 막론하고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통의 처방이 나올 거로 봅니다. 예. 중요한 것은 16개 시도 교육감이 그런 큰 성향의 차이와 상관없이 그 7, 80%에 달할 공통 분모를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교육감이라는 게 간선이라든가 임명제였기 때문에 뭐 교과부에 꼼짝을 못하는 존재였어요. 네. 근데 이제 주민 직선으로 16명 전원이 뽑혔잖아요. 네. 그러면 흔한 말로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이제 교육감 16명이 탄생한 건데 이것은 유초 중등 교육에 대한 정말 충실한 대변인, 민주적 대변인 네. 노릇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교과부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 총장들에 대해서 네. 또 기업 부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인재상의 변화 또 대학 입시 전형의 변화 대학 서열화의 완화 네. 또 그런 여러 가지 교육부의 정책 교과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한 건의와 이제 제안들을 네. 좀 더 힘있게 또 효과적으로 또 책임있게 할 수 있는 최초의 그렇죠. 그 교육감들이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보면은 정교조 세대 그 독특한 그 한 제너레이션이 끝나고 요번에 이제 새로운 교육감 세대들이 또 탄생할 것도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정도로, 네, 그 정도로. 획기적이고 예. 분수령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진보 보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제 공통분모가 많다는 말씀은 드렸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진보 교육감이라는 분들이 전체 득표율은 뭐 30 몇 프로라고 하고, 네. 또 이분들이 이제 과연 이른바 당을 짓고 때를 지어서 네. 움직일 것이냐 갖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데, 사실 이제 입장과 소신이 또 철학과 정책이 상당 부분 겹치는 분들일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지역마다 특성은 다를 것이고, 네. 또 각자의 그 판단에 따라서 그 완급과 우선순위가 조정이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무리한 그런 그 연대라든가 이렇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안에서도 서로 이제 굉장히 선의의 네. 자극과 경쟁을 하고, 특히 이제 이른바 보수 네. 쪽의 분들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드디어 이제 비교가 되는 시대. 그리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눈 시퍼렇게 뜨고 그렇죠. 계속 주시를 그렇죠. 할 텐데.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비교 기회를 가져서 어느 편의 정책과 철학이 비교 우위를 갖는지 서로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좋은 이제 실험이다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공통 분모에 대해서는 교육감 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네. 이제 건의와 제안들을 해나가고, 네. 그렇게 해서 공론화 작업을 촉진하는 네. 역할을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과 자극을 통해서 예. 또 끊임없이 이제 비교와 성찰을 통해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민주적 실험주의가 드디어 교육 부문에서 꽃을 피게 됐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하는 거지, 예. 이것을 갖고 두려움으로 네. 걱정으로 바라보실 일은 아니다. 아니 뭐 이렇게 별로 생각합니다. 걱정 안 해요 저는. 아니, 우리 예. 공 작가님이 걱정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 이제 자꾸 이렇게 나누기를, 편가르기를 하시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죠. 그냥 예.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비교도 해주시고. 그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 말이에요. 즐거운 예. 마음으로.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하더라도 사안별로 또 연대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물론이죠. 예. 예. 큰 차이가 그렇게 생각같이 나지 예. 않을 겁니다. 그나저나 전 국민의 그 관심사 중에 하나인 그 무상급식 문제는 우선 당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예전에 살던 곳에서 그 영구 임대 아파트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가엾어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빈부격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아이들은 선생님들에게도 그러니까 잘못된 교사 같은 경우에 그 말하자면 어차피 숙제도 안 하고 부모님도 잘 돌보지 않고 밥도 못 먹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제 또 우리 곽 교육감님이나 저나 교정사목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아이들이 소년원을 거쳐서 이제 사회휴학범으로 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무상급식 문제 우선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이제 전반적인 이제 교육복지의 문제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영구 임대 아파트 이런 좀 빈곤 가정 아이들, 사실 이제 경제적인 빈곤이라는 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게 아닌 이상 이제 좀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빈곤까지 초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빈곤한 아이들이 없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곤한 집안에 났을 뿐이지 아이가 빈곤하고 아이가 부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사실에 주의를 그거 정말 근데 저도 지금 좀 약간 찔리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기울인다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빈부의 구별 없이 적어도 학교라는 공간에 오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차별 없는 정말 복지, 그것도 사회 수준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일반적 복지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죄로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그 상처를 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학교에 있는 기간이 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할 거예요. 학교 가고 싶고 막 그 집으로 돌아가기 싫고 그만큼 학교가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과 소질을 다 개발해주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주고 거기만 가면 풍요와 환대가 있고 우정과 정말 그런 그 연대의식을 경험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학령기는 학교에 처음 가는 해는 누구든지 인생의 첫 희년이 돼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그 부모의 제약 또 지역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해, 정말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는 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밥이 하나의 말이에요. 상징으로 떠오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것이 꼭 모든 복지의 최우선이냐? 물론 의식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우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예, 생각해요. 먹는 최우선이에요. 거. 예. 예, 그렇죠. 한 끼 밥에 그리고 예. 다른 것이 좀 차별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가 못 먹고 쟤 먹으면 저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 성인들이 우리가 한 가지 쉽게 합의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에게도 눈칫밥 먹일 수 없다. 저도 예, 그거는 예. 정말 결사반대예요. 예, 예. 이거는 어떤 이유로든지 그 이른바 복지의 형식으로 밥상을 차림받는 아이들이 상처와 낙인이 따른다면 네. 이것만은 우리 학교에서만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데 네. 우리 보통 시민들께서 100% 이해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이걸 조금 어렵게 푼 것이 이제 학교는 학령기 아이들과 학교 생활에서는 보편적 복지해야 된다. 저소득층에 국한된 선별적 복지, 그렇죠. 눈칫밥의 형식이 네. 아니고 보편적 복지라는 건데 사실 어떤 선진국도 어떤 복지 체제에서도 아이와 노인에 대해서만은 보편적 복지를 가져가는 게 그렇죠.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예. 아동 수당을 부잣집이라고 안 주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예. 또 지하철표나 노인연금을 부잣집 노인이라고 그렇죠. 안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밥 한 끼로 상징되고 네. 또 밥 한 끼에 정말 그 아픔이 있고 네. 또 기쁨이 있는 건데 네. 예, 그것을 차별 없이 눈치 주지 않고 제공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보편적 복지의 첫 걸음이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는 이미 의무 교육의 형식으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부잣집에 가난한 집안의 아이건 초등학교 교육과 중학교 교육은 네. 의무 교육의 형식으로 무상으로 다 제공하잖아요. 등록금 안 그렇죠. 받잖아요. 준비물도 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 그러면 이것이 보편적 복지거든요. 만약에 부자 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은 같은 이유로 네. 부자 등록금 면제를 네. 부자 그렇죠. 의무 무상 교육을 그렇죠.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는 이런 정신과 원칙에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입장을 다 떠나서 정치적 입장이나 당파적 입장을 떠나서 쉽게 합의에 이르를 수 있다. 이른바 네. 무지의 베일을 쓰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내가 극빈층의 가장이다. 또는 내가 빈곤 가정의 아이다라고 할 때 저는 이 원칙에 쉽게 합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저는 정부 여당도 우리가 이런 원칙의 합의를 보고 또 그런 가운데 머리를 맞대고 그런 실시 방향을 논의하면 재원의 문제도 아니고 예. 그저 단계의 문제 정도일 것이다. 네. 이렇게 낙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왠지 저도 낙관적으로 되는 것 같는데, 뭐, 모든 일이 어떻게 뭐, 짠하고 다 풀리진 않겠지만, 일단 그 정도로 너무 지금 아직 취임도 안 하셨는데 제가 너무 몰아붙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결국 이제 이 엘리트 교육의 문제인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뭐 예를 들면 외국어라든가 과학고에 그 영재들이 가는 것은 제가 일단 찬성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하나도 못 갔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또래 그 수많은 학부모들이 이 특목고 때문에 거의 가정생활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파탄이 날 뿐 아니라 걱정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민사고에 시험을 앞둔 아이가 할머니가 아프신데 너는 시험 앞뒀으니까 병문안 가지 마라. 이제 이런 아이들이 곧 국가의 관료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층이 될 이런 의미에서의 병폐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당장 또 닥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저도 흔한 말로 엘리트 교육의 산물이에요. 네.
그런데 엘리트 교육을 받고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않기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제 선배들 봤어요. 예. 거꾸로 평생 컴플렉스가 되더라고요. 예, 그게. 네. 예. 또 거꾸로도 그렇고요. 예. 그걸 정말 마음속 깊이 원하고 모든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뜻을 못 이룬 분들은 평생 아쉬움으로 남고 또 그 경쟁을 통과해서 공부 잘한다는 애들만 모아놓은 네.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엘리트 의식을 주입하기도 하고 네. 또 그것이 이제 특권 의식으로 변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착상 물림 만세가 되고 네. 이제 논리적 사고력이나 몇 가지에 치중한 교육이 지금까지는 교육 현실이었어요. 그 엘리트 교육이 꼭 그래야 되느냐?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엘리트 교육, 지금 특목고가 나 과거가 하는 엘리트 교육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엘리트 그렇죠. 교육이냐?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엘리트 교육이 그럼 꼭 필요한 거냐? 저는 역시 사람은 초중등 학교 정도까지는 동네 학교에서 그렇죠. 예. 모든 아이들과 뒤섞여 어울리는데 이제 이미 경제력에 따라서 지역 주거 환경이 막 바뀌고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뒤섞는 선택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건 절실하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보셨죠? 예. 지금 우리 공 작가님은 그런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한 네. 아이들 문제를 많이 아시잖아요. 네. 르포도 많이 네. 하셨고.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느 낙후한 지역에 학교를 찾아갔어요. 일부러 그런 학교를 골라서 네. 갔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70%예요. 네. 근데 그 인근의 초등학교는 100% 걔들만 살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건 격리 교육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학군을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이런 걸 제가 아주 깊이 깨달았는데요. 엘리트 교육이라는 건 어떤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아이들한테 쓸데없는 특권 의식을 주고 또 모든 것을 공부 일변도로만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네. 과연 민주사회의 지도자를 키우는데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아이들의 속살이 만들어지는 가치관의 속살이 만들어지는 그 6살에서 18, 네. 9살까지의 나이에 그 끼릿끼릿 교육,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게 과연 옳으냐? 저는 제 경험으로 보건대 또 이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지금 행태를 보건대 이분들은 참 좋은 문화주의자일 수도 있고 참 좋은 네. 이른바 노블리제 뭐 그런 거 노블리스 있잖아요. 오블리제. 노블리스 예. 오블리제인가요? 예. 뭐 그런 거 좋아할 수도 있고 네. 그래요. 그러나 저는 진짜 민주주의자를 별로 못 봤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81학번인데 네. 대학을 81년도에 들어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평준화가 거의 완전히 다 정착됐던 세대거든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세대가 요구한 민주화가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도 정말 예. 드네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교육적으로 선생님 말씀이 정말 맞으신 것 같아요. 되게. 예. 되게 아무튼 저는 이제 스스로 이제 민주주의적 신념과 실천을 네. 하고자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엘리트 교육의 산물로서의 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또 있을 겁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살지만 이제 그것을 저는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에 정말 불필요한 고통, 그 윗사람들이 그 관료제의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이른바 사회 지도부, 지도층 사람들의 무관심 네. 또는 몰이해가 네. 또 그냥 신경 굵은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예. 아주 굉장하죠. 예. 네. 그것이 이 바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불필요한 고통들 네. 이것들을 깨닫고 이제 끊임없이 그것과 싸워온 생활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약간 저를 키운 건 파라리 현장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저를 키운 건 파라리 체계였죠 물론. 그러나 그렇죠. 예. 20% 정도 그런 현장의 경험 제가 끊임없이 그런 걸 중시하고 그때 제가 깨지고 감동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그래도 민주주의자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크게 손색이 없는 예. 데까지 왔고 또 계속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경험을 안 거친 분들은 이제 저와 같은 교육을 받고 한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엘리트주의, 관료주의에 친하고 정치 혐오나 문화주의로 빠지고 대부분 매우 보수주의로 쓰고 약간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그렇죠. 예, 생활이라기보다 의식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이 뭐냐 하면요. 모든 다른 사람을 동료 시민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나와 똑같은 욕구와 필요는 물론이고 권리와 자유를 가진 동료 시민이다. 특히 참여할 수 있는 역량과 필요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근데 보십시오. 과연 나와 똑같은 존재로 여기는 게 얼마나 어렵고 엘리트주의에 이미 빠져 있고 엘리트인데, 그러네요. 그죠? 진짜 더군다나 사춘기 요 무렵부터 시작되면, 그러면 그 우쭐대고 이미 계속 오냐 하면서 톱으로 해갖고 순탄하게 엘리트 코스라는 걸 밟은 사람이 속 깊숙이 다른 사람들을 나와 동등한 존재 내지는 나보다 나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사람 누구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근데 최소한 그런 마음은 아니더라도 동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과서는 이걸 가르치는데 우리 의식구조에서 그걸 정말 깨달으려면 모든 사람과 함께 뒹굴면 다 장점이 있고 다 덕목이 있고 배울 게 있다는 걸 정말 깊이 깨닫고 근데 그것은 구체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위계 질서에서 만나면 구체적 만남이 아닙니다. 그렇죠. 서열화된 곳에서 그렇죠. 만나면 관료제라든가 이런 데서 만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엘리트들이 가는 곳은 관료제, 이 위계화된 데서 톱이 내배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 톱으로 가는 사다리를 위해서 그냥 모든 걸 희생하고 일로 매진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와 같은 수평적 소통, 특히 이제 좀 더 그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주변부화된 그런 분들하고 설령 친척하고도 별로 소통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언제나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약간 그 엘리트 교육에 대해서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제가 굉장히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지금 신선하게 들리는 이유가 그 우리 곽 교육감님은 그러니까 비평준화 이런 특목고가 서열화되가 이게 완전히 시스템화돼 있었던 시대에 이제 학교를 다니셨고 저는 평준화 시대 학교를 다녀서 사실은 마음속 깊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낮춰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살 때 대학은 평준화니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제 위로 한 4년 전서부터 평준화니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이미 다 평준화돼서 예를 들면 저희 학교 나온 거를 저희 학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험을 뽑고 들어가면 되게 나쁜 학교일 학교인데 전혀 뭐 그런 거 갖고 신경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뭐 이런 마크와 이런 거 딱 하면 벌써 서열이 딱 매겨지니까. 예, 결혼도 거의 이렇게 그렇죠, 그 레벨로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네요, 진짜. 하다못해 대학 정도에서 이렇게 서열화가 돼도 무서운 건데 이게 뭐 어린 나이서부터 그냥 등급이 딱 정해지고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쭐하고 한쪽에서는 근거 없이 주눅 들고 이것이 평생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예, 얘기가 지금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예, 저도 너무 어려우니까 약간 좀 가벼운 얘기 좀 해보죠. 뭐. 예, 그래서 제가 트위터로 그 독자들한테 곽 교육감님한테 이번에 여쭤보고 싶은 거 좀 물어봤는데 재밌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7번 뽑으셨을 때 솔직한 느낌. 아니 저는 정말 제 옆에서 어떤 분 하나가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카메라에도 찍히고 그랬는데 정말 좀 어색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제비 뽑기는 뭐 하늘에서 정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그것이 그래서 저는 어느 번호를 뽑아도 그렇게 정해진 거라 저는 뭐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라는 거는 이제 정당 순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했는데 만약에 1번을 뽑으면 특정 정당하고 연상이 되는 게 있고 2번을 뽑아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는 8번 중에서 역시 그런 정당 기표 로또 효과를 원하지 않는 이상 가장
만국 공통의 만국 공통의 럭키 세븐. 좋은 번호는 역시 뭐 7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이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좋았죠. 네. 그 옆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번에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 살. 저도 했어요. 네. 예, 굉장히 근데 아까 잠깐 이제 시작 전에 말씀 들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제 당선까지의 과정이 마치 무슨 정말 무슨 섭리처럼 착착 진행됐다 그러는데 뭐 후일담이긴 하지만 좀 잠깐 재밌게 들려주실 수 있어요? 아니 이제 제가 뭐 그런 얘기하면 길기도 하고 이제 재미도 그러니까 없을 좀 수 짧게,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를 그 학생 인권의 렌즈를 통해서 이제 학교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의문이 풀렸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 미래를 재설계하기 위해서 학교의 역할이라는 거, 교육의 역할을 아주 깊이 깨달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연말께 교육감 선거라는 게 드디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우가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제가 출마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그 인권위에 계실 때 국가인권위원회 계실 때 그 학생 두발 뭐 그 인권 그런 것도 좀 관여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했죠. 그렇지만 그때는 뭐 저 학교 현실을 이렇게 샅샅이 한 게 아니니까 총체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선거라는 게 제가 꿈도 꿔본 적이 없는 거죠. 저 반장 선거도 안 나가고 맞아요. 어쩐지 작년에 뵀을 때 전혀 그런 생각 없으신 거예요. 저한테 별로 인사도 안 하시고. 아니 본래 뭐 그렇게 저 마당발 스타일이 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아닌 말로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창회 이런 데를 뭐 10년에 한 번 나갔다고 생각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선거를 저는 한 번도 안 나서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선거를 나간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조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뜻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의 뜻밖이지만 달리 보면 뜻 안에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저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사명이 소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콜링이 온 겁니다. 부르는 소리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 선거를 출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저한테도.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또 교수단체들이 저를 추천했다고 어느 날 또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고 그게 약 2달 걸렸습니다. 제가 저한테 그런 사명감이 오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만에 제가 교수단체 추천을 받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건 또 다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또 이른바 굉장히 훌륭하신 경선 후보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또 이른바 단일 후보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뭐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경선 과정에서 여간 1등을 했고 그 후에 또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이 있었는데 한 분 한 분이 또 저를 지지하시면서 또 그만두셔서 결국은 본선 시작하기 하루 전에 완전 100% 진짜 단일 후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른바 그 7번 저 밑에 안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사람을 조바심을 나게 했는데 정말 1.2% 신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무튼 그 뜻을 많이 새기고 뭐 그게 제가 잘나서 내지는 제가 뭘 잘해서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정말 저와 유권자 사이에는 시대정신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제가 시대정신을 잡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많은 유권자들께서 저의 정책과 공약에 좀 불안해하신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35% 교육 득표에 그쳤는데 뭐 이른바 범야권 단일 후보 내지는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라는
그 얘기가 좀 무색할 정도의 거라서 여기에 담긴 민의가 뭘까? 정말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서 표출이 됐는데 이것을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제가 정말 6개월 후쯤에는 35%가 아니라 65% 지금은 이제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최소한 지지를 받는 그런 교육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만이 제가 주창한 행복한 교육혁명도 힘을 받아서 단계별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여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모이고 이른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간 그 과정의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거고요. 이제는 그렇지만 소임이 무거운 것이 제가 어떤 저한테 표를 주신 분의 교육감만이 아니고 저에게 표를 주시지 않고 또 불안해하신 분들의 교육감이고 또 강북 지역뿐만 아니라 또 강남 지역의 교육감이고 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감이고 또 뭐 정교적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총 선생님들의 교육감이고 그래서 저는 여간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 뜻을 헤아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니 뭐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저희가 믿고 그렇게 밀어드린 거고요. 그 저번에 서울시 교육감이셨던 전 그 공정택 교육감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 웬 교육계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무슨 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리를 막으실 건지. 왜냐하면 광노현 교육감님이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지난 뭐 여러 가지를 봐도 또 주변 분들이 받으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제 정말로 어떻게 딱 시스템화 시키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또 가장 비중 있게 해야 될 일. 그래서 서울 시민들 저에게 표를 주신 분과 안 주신 분 상관없이 모든 서울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부패 척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제가 교육감인데 제가 그 교육계의 이제 수장인데 결국은 그러면 저런 사람이 깨끗하게 이것이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일 좋은 방부제는 햇볕이다. 그럼 이 햇볕을 쏘여서 독버섯과 음지에서 치는 독버섯을 그렇죠. 빛 가운데다 드러내고 근데 이제 이 햇볕을 쏘여서 밀실 행정의 이제 부정적 산물 아니면 밀실 행정의 쌍둥이입니다. 사실은 부패 비리라는 그렇죠. 거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밀실 행정의 문을 열어 제끼는데 근데 열어 제낀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사실 과거에는 열어 제낀다고 말만 했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관료제고 그냥 어느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들어오냐 해서 시민이 정말 들어와야 된다. 학부모께서 정말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것도 또 말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요새 어려운 말로 자꾸 영어 써서 가버넌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이해하는 가버넌스 핵심이 이런 거예요. 열린 공치. 모든 걸 열어놓는다. 근데 이건 일반 시민에게 열어놓는 것이고 일반 학부모들에게 열어놓는 것이고 일반 선생님께 열어놓는 거거든요. 열어놓겠다. 두 번째로는 열어놓은 공간에서 열린 공간에서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겠다. 그럼 시민, 학부모,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참여하면 꼭 참견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거든요. 그럼 통제라는 거는 권력 남용, 부패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비리. 이건 그냥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걸러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한다. 이것이 이제 관료제를 사실 공무원은 훌륭합니다. 개개인이 공무원은 99%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이 공무원의 충성심이 공무원의 부지런함이
이제 기관장과 조직 내부로, 조직 자체로 향하거든요. 많은 네, 경우에. 네. 근데 이건 관료제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관료주의의 피해자가 되게 할 것이냐, 관료주의의 봉사자가 네.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의 봉사자가 되게 할 것이냐는 관료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민주주의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딴 건가요? 시민의 참여와 네, 통제죠. 네. 그러면 선거와 선거 사이에서 선거 날만 유권자가 주권자가 되고 나머지는 관료주의가 네. 주권을 대신한다. 네. 이렇게 되면 이건 민주주의의 타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관료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시민 참여를 전면화하고 제도화하는 예. 것이다. 예. 그래서 관료주의를 민주주의로 잡으면 공무원들의 그 덕목이, 장점이 법령의 정신에 충실하게, 국민과 주민의 뜻에 충실하게, 네. 이렇게 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추상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요, 이제, 저도 사실은 뒷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시 네. 질문하는데 마침 네. 이야기가 나와서 네. 제가 다시 질문을 하면, 우리들이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정말 하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일화 어렵게 시키고 정말 힘드신 분 이렇게 교육감으로 네. 우리가 이렇게 네. 열심히 찍었는데, 네.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에 지금 둘러싸여 네. 계시고. 선생님 혹시 지금 트위터 하시죠? 네, 트위터합니다.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되세요? 어제 그제 이틀간 못했어요. 하도 바빠서. 예. 근데 제가 한 5,700명까지 확인했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저보다 적어요. 저는 11,000명인데. 아니, 저는 이른바 조금 알려진 게 며칠 안 됐고, 우리 공 작가님이 오래되셨으니까. 아니, 저도 근데 트위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가고요. 예. 그건 이제 인지도가 다르니까. 저는 사실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이동하는 차 속에서 바로바로 그 전 현장에서의 제 느낌, 또 배운 거를 트위터로 140자의 예술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최대한 그 트윗을 많이 하셔서 또 직접 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짧은 말로 뭐 여쭤보고 싶은 게 한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 광노현 교육감표 혁신학교 굉장히 궁금들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어떤 거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라 이걸 졸업하면 애가 내 이상향으로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자, 혁신학교가 원하는 수월성, 자기주도성의 수월성입니다. 광고 같아. 자기주도형 학습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공부하려면 필요나 흥미를 유발시켜야 되거든요. 지적 흥미나 필요를 알게 해야 되죠. 그러면 알아서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인간성 바르고 반듯하고. 그러려면 생활 지도를 아이에게 자유와 책임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자유를 인정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그것이 선순환을 만드는 구조로 바꿔서 그게 이제 학생인권 존중일 텐데요. 또 방과후형 그 교육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또 지역사회의 그 장인과 달인을 모셔다가 기업인이라든가 문화예술인, 체육인들 모셔다가 또는 그쪽의 스튜디오나 작업실로 나가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특기와 적성과 진로 또 직업을 탐색하는 그런 그 체험으로 가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행정 부담 덜어드리고 학급 인원수 좀 줄이고 이런 모든 혁신을 공교육의 새 표준인데 이것이 그게 이제 창의성 교육, 그러니까 수업은 토론식 협동식으로 해서 모둠을 이루어 갖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생활지도와 여러 가지를 하면 이 좋은 선진국형 학교를 어디서부터 하느냐? 가장 형편이 나쁜 지역에 가장 어려운 아이들부터 이 최초의 수혜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 가면 최초의 희년을 경험하고 이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눈 떠서 정말 최상의 존재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 동네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기존의 정책들을 뭐 아주 무리하고 급격하게
불이익을 주고 막 이런 방식보다는 장강의 뒷물이 운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더 좋은 공교육의 새 표준이 낡은 표준. 엘리트 교육이라고 하지만 전혀 자기 주도성을 제대로 키워주지도 못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조차 길러주지 못하는 가짜 엘리트 교육, 이 아류 엘리트 교육, 아류 글로벌 교육, 그렇죠. 이런 것들 몰아내고 진짜 교육 선보이겠다는 거예요. 300개 만들 예정입니다. 예, 제가 기대해 볼게요. 제 애가 애를 하나 더 낳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학교 폭력. 저희 아이들도 골고루 당했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해요. 제가 그래서 학교 폭력 때문에 학교를 몇 번 불려도 가고 방문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제가 받았던 인상은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거기에 끼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인상만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기 유단자 그 치안하는 선생님을 하나 따로 고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정말 부모로서 들었거든요. 그게 제 부모님들의 이제 한결같은 첫 번째 바람이에요. 그건 뭐 안전하게 아이들 우선 안전이죠. 안전이 없으면 불안한 건데 그렇죠. 결국 뭐 학습이고 뭐고 다 관계가 그러니까 뭐 없는 거죠. 불안해서 무슨 좋은 게 나옵니까? 안전은 토대죠. 그래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되는데 모든 종류의 폭력. 얼마 전엔 또 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정말 아이의 얘기도 아주 가슴 정말 아픈 일인데요. 사실 이 폭력의 몇 가지 그 원천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으로부터 드물게 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동료 아이들로부터도 오고 또 드물게는 그런 치안과 주역주의로부터도 오는데 주변 환경에서. 그래서 이것을 각각에 따라서 이제 치유를 해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폭력 성향이라든가 이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체벌 금지하고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문화는 이거 지금 상당히 문화란 말이에요. 지금 자유의 억압을 그런 폭력으로 탈출구를 삼고 그것이 이제 영웅의식처럼 변질되는 경우조차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평화가 뭔지 서로 우정이 뭔지 정말 그런 사람다움이 뭔지 이런 거 제대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은 일단 비행일탈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 싶으면 담임교사가 바로 알거든요. 담임교사 선생님들은 그렇지만 이걸 바로잡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상담 교사를 학교마다 배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 교사, 전문 트레이닝을 받은 이 전문 상담 교사를 하나 넣으면 학교가 깨어나고 학교가 순해집니다. 그 선생님들 임용도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담임 교사와 전문 상담 교사와 학교 사회복지사와 지역 그 어린이 기관, 청소년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하고 한 아이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 맞춤형으로 지원해줘야만 이런 폭력 성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이런 잘못된 학교 문화, 아이들 또래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데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드웨어 들을 돈에 조금만 들이면 그 학교 선생님들 다 모실 수 있거든요. 아무튼 뭐 말씀만 들어도 되게 선거를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 여담인데 박재동 화백님 인수위원 하시냐고 창의적으로 잘하고 계시죠? 제가 정말 회심의 카드였는데 박재동 화백님은 정말 대단한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또 그걸 철학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고 실천하신 분이거든요. 고교 현장에서 그랬죠. 6년 이상 실천하셨고 그런 교육 철학은 언제나 실천되는 것이 이분이 여전히 지금 애니메이션과 교수 아니십니까? 교육 현장에 계신 거예요. 이 학생들하고의 상호 교류 및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가 교육 전문성의 핵심인데 현장 전문성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상 교육이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든 대학생 똑같습니다. 사실은 더 이제 전인격적 관계가 이제 초중등에서는 가능한 것이 다를 뿐인데 그래서 박재동 화백께서는 이제 그런 교육 실천과 철학
생각이 분명하신 분이고 또 학생 인권의 불후의 명작 애니메이션 사람이 되거라 이 별별 이야기에 보면 예, 아주 예, 재밌잖아요. 예. 이걸 제작하신 분이고 예. 스스로 다 하셨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저분밖에 없다. 내가 당선되면 저분을 인수위원장으로 모셔야겠다. 취임준비위원장 모셔야겠다. 이거 아주 오래전에 단 유일한 분 저한테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서 여러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번엔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뭐가 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오늘 뭐 긴 얘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사명감, 정말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임해주시니까 제가 되게 마음이 좀 놓입니다. 기대하고 또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깨가 무겁고 그래서 이걸 좀 가볍게 나누면서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당선되신 광노현 교육감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저의 노후를 결정하고 또 이 아이들의 미래가 저의 나중에 연금 액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은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광노현 교육감님과 말씀 나누니까 왠지 제가 연금 부음만큼은 다 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